1시간 반 안에 다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 한문으로 우리가 미래를 맨 위에 있는 미래처럼 이렇게 쓰는데요. 예. 알 수 없는 미래. 앞일을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또 그렇지 않은 미래들도 있죠. 꿈꾸는 좋은 미래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두려워하는 그런 미래도 있고, 또 우리를 혼란케 하는 미래도 있고, 한번이 다양하고 재미있고, 예. 그 내용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언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책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오늘 설명을 좀 우리가 미래로 가는 열쇠가 여기 있죠, 그죠? 여러분들 하나씩 다 미래로 가는 좋은 열쇠를 가지고 계실 줄로 압니다. 오늘 보니까 아까 우리 오늘 28기 원우님 중에서 변호사님이 아까 들어오신 것 같은데 맛있게 드십시오. 좀 수업 시간에 우리 먹으면 학생 다 가라 그러는데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 수업 시간에 모자 쓰는 학생들이 많아요. 모자를 벗으라 하기도 뭐 요새 벗으라 하면 또 싫어하거든요. 각자 개성이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그래 모자 써라. 그냥 편하게 하라. 수업 시간에 또 뭐 말 안 듣고 또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또 요즘 학생 수업 너무 자유스러워요, 우리 학생들이. 예. 뭐, 저도 열심히 잘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갈수록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학생들 가르치는 게. 제가 왜 변호사님 말씀드리려면은, 제가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법정이라는 데를 가봤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친구가, 아주 오래된 친구가 음주운전을 했는데요. 음주운전에서 벌금형을 한번 받았던 모양이에요. 뭐 면허가 취소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음주운전을 무면허를 하다가 걸렸는데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이 됐더라고요. 4개월 전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항소심 선고를 하는 날인데 제가 탄원서를 기가 막히게 잘 써줬거든요. 변호사님이 저보고 탄원서를 너무 잘 썼다고 눈물 난다고. 예, 제가 글을 좀 써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썼으니까 다행히 6개월을요.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감형 잘 안 해주잖아요. 4개월로 떨어뜨려졌어요. 오늘 변호사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앞으로 어려운 일 있으면 꼭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아까 우리 양궁 교수님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저는 천안에 있는 대학에 있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라고 아직도 30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이름이 너무 길어요. 헷갈려요. 그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긴 이름입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너무 길죠. 그죠? 저 30년째 재직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박근혜 정부 때였습니다. 2014년도부터 3년간 전국에 이제 노동부 산하의 대학이 2개가 있어요. 하나가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4년제 대학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공과대학 중심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한국폴리텍대학이라고 아마 그건 많아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때 전국에 36개 캠퍼스가 있고 가까운 여기 이태원에도 용산, 이태원에도 정수폴리텍이라고 있고 그 중에 하나고요. 36개를 총괄하는 이사장으로 3년간 저는 이제 전문 분야가 이 기계공학을 하고 있지만 이 평생 능력 개발, 직업 교육, 훈련, 그다음에 고용, 최근에는 이제 고용 노동부랑 같이 스마트 고용 서비스, 디지털 고용 서비스에 관련된 정책을 같이 만들어주고 있는 작업도 아주 있습니다. 노동부 산하대학이면서 그쪽 전문 분야로 일을 해왔는데 그런 인연이 돼서 제가 한국폴리텍대학의 이사장으로 운이 좋았습니다. 세월호 때문에 그래요. 세월호 때 전국의 공공기관이나 공기관에 많은 분들이 그 이전 전부터 지금 지난 정도 마찬가지죠. 그때는 항상 이제 비전문가들이 낙하산이라고 말하는 소위 많이 이제 내려가셨는데 세월호 때 그 원인을 여러 가지 분석한 것 중에 하나가 비전문가들이 많이 갔다. 아무래도 뭐 선거에 많이 공헌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자리 보내주는 것도 저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래갖고 이제 그때 정피와 간피와 뭐 이런 말 나오면서 전문가를 이제 써야 되겠다. 제가 그때 전문가였잖아요. 그 들어가기 되게 어렵거든요.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대통령실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운 좋게 굉장히 운이 좋습니다. 이태원 사건 이번에 보면서 옛날에 세월호도 그때도 세월호로 해서 마음이 되게 무겁고 안타까운데 잘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책장은 매달 한 번씩 또 칼럼에 신문도 계속 칼럼을 쓰고 있고요. 내일 모레 쓰는 칼럼은 아마 그 재난 시스템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할 건가에 관련된 의견을 좀 담으려고 칼럼을 다듬고 있는데 역할을 좀 해줄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힘들죠. 그죠? 여러분들 한치 앞을 못 내다보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가 점점 고도화되고 복잡하고 현대화될수록 그러니까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가지고도요. 그 모든 그 복잡한 그 사회 현상에 사회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대응하기가 불가능하죠. 그죠? 불가능합니다. 예. 점점 선진국일수록 더 미국 같은 경우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누가 그걸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그죠? 예, 앞일을 알 수 없죠. 얼마 전에 우리가 홍수가 났을 때 맨홀 뚜껑에 빨려 들어가서 돌아가신 분 두 분 있었지 않습니까? 맨홀 뚜껑에 빨려갈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앞일을 하루 앞일을 알 수가 없는데 인간 사회가 점점 현대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것을 네 글자로 보통 많이 표현을 하고 있죠. 규카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영어로 이제 변동이라는 뜻이고요. 굉장히 변화가 심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확실하다고 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하다. 그런데 또 분명하지가 않다. 이 원인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죠. 애매모호함. 왜냐하면 복잡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것들이요. 예. 그래서 이러한 사회에서 특히 점점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살아가면서 짧지 않은 인생이죠. 지금 뭐 뒤에도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지만 122세까지 사시는 91세 누드 모델을 하는 할머니 그림 나오거든요. 남자분들 기대하지 마시고요. 사진 나오는데 그러니까 고령화되면서도 그냥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건강하고 행복하게, 풍요롭게, 삶의 질이라고 얘기하는 행복한 것. 예. 우리 자식이 나보다는 잘 살면 좋겠다. 우리 손자가 나보다는 잘 살면 좋겠다는 게 우리 인간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보면 참 재밌어요. 제가 여기 써 있었죠. 변하지 못하고 사라진다. 여기서 사라진 말과 마음. 예. 1900년도에 뉴욕 5번가. 여러분들 뉴욕에 가시면 가장 번화한 데가 뉴욕 5번가 맞습니까? 1900년에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이 바로 자동차 딱 한 대로 나머지는 다 마차였죠. 그런데 불과 13년 만에, 13년이면 긴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로 말하면 미래감 세상이었으니까요. 13년 만에 다 바뀐 거죠. 마차가 밑에 있는 그림처럼 노란 게 하나. 나머지는 다 자동차로 바뀌었죠. 얼마나 빨리 변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잖아요. 충격적인 일이었죠. 자동차가 이렇게 뉴욕에서 바뀌었다. 얼마 전에 타임즈에 이제 이런 이쁜 백인 어린아이가 사진이 나오면서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 아이는 앞으로 142살까지 살 것이다. 참 대단한 소망이죠. 그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한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시대 같은 경우는 평균 수명이 35세. 예, 우리나라도 조선 시대까지만 평균 수명이 40세. 그러니까 환갑잔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오래 살았다. 그죠? 이빨 다 빠졌지 않습니까? 예, 지금 임플란트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가 다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도록 시야가 되지만 옛날에는 뭐 그게 있었으나 맹장 걸리면 죽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40대가 안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처음으로 이제 평균 수명이 80대를 넘는 장수 사회로 들어갔다는 놀라운 일이죠. 예, 여러분들 과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니까 당연한 걸로 아시겠지만 인류 역사를 돌아볼 때요. 온 국민이 대한민국의 온 국민이 평균 80세를 산다? 이거는 뭐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죠?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오래 사는 것을 결코 축복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을 보니까 연세가 들면서 굉장히 건강이 약해지기도 했지만 또 경제적으로도 결핍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인네 취급받으면서 심지어는 뭐 고려장이라고 해서 밖에다가 모셨지 않습니까? 그죠? 치매 걸리면 우리들 요양병원 보내잖아요. 지금도 그죠? 요양병원 갈 수밖에 없어요. 예. 뭐 고려장에서 버리는 거나 요양병원에 가서 자식들이 모시고 자기들 돌보지 않는 거나 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나이 들면 그렇게 불행해 보인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나만 수업 끝나고 수업 전에 좀 일찍 오셔가지고 남산 밖에 도시고 남산 둘레길 시간 나면 남산 둘레길 잘 돌거든요. 충무로 내려가서 맛있는 된장찌개 하는 집 있어요. 충무로 3번 출구 뒤에 이름이 고녀석이라고 하는 집인데 그 집하고 저하고 집은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 맛있어요. 한번 여기 앞에 충무로 말고 강충동 먹자골목에 되게 맛있는 집이 많습니다. 싸고 맛있어요. 그죠? 네. 젊은 청년들이 가는 집 가면은 되게 다 맛있습니다. 이 담배 피는 멋진 할머니가 계시잖아요. 1875년생인데요. 프랑스 잔 칼망이라고 하는 여사분이십니다. 122세에 돌아가셨는데 115세까지 뭘 부르셨죠? 담배를 피셨다. 마지막 몇 년간 담배를 안 피신 이유는 담배 사러 가기 싫어서 귀찮아서. 근데 115세까지 예. 이걸 보고 또 흡연하시는 분들 또 흡연하는 거 못 참습니다. 아까 몇 분 담배 피시던데 밖에 예. 흰머리 계신 그 선생님 계시고 예. 다 찔리는 분, 뭐 저도 찔립니다만 같이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이제 오래 사신 분이 120세니까 근데 그냥 건강하게 사시다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올해 4월달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119세로 일본 분이세요. 일본 분인데요. 이분은 특이하시죠. 오래 사셨는데 남들이 먹지 말라고 초콜릿이나 탄산음료를 좋아하셨다며 단 것을 즐겼다고 해요. 예, 그런데 오래 살 수 있었던 비결 하나는 제가 볼 때 수학과 서예를 즐겼다는 거죠. 지적인 활동을 많이 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유명하신 김형석 철학 교수님 계시죠. 지금 103세. 근데 지금도 동아일보에 칼럼을 쓰시죠. 엊그제도 쓰셨죠. 어디 가서 강연을 하시면 꼿꼿하게 1시간 이상을 말 흐트림없이 강연을 하세요. 103세. 그분이 무엇을 하시나? 굉장히 많은 책을 읽고 쓰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수영을 또 자주 하신다고 그러네요. 네. 예, 건강을 관리하는 비결 중에 가장 좋은 건 계속 평생 머리를 많이 쓰는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이 늦은 밤에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시는 것은 굉장히 저는 오래 사실 분들이다. 아마 평균 수명이 한 115세 정도까지는 다 가시지 않을까. 예, 건강하게 예, 이렇게 공부하시면 계속 되실 겁니다. 공국대 APP가요 28기까지 와서 깜짝 놀랐는데 28기 올 때까지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 원후에 오셔서 이렇게 28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죠? 대한민국 어느 APP 이렇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결석도 한 번도 안 하신다고 하잖아요. 물론 남궁 교수님이 워낙 무서우신 호랑이 선생님이라는 이해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게 카리스마가 있으시잖아요. 농담도 잘하시지만.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매력으로 또 강의하시는 분들도 저만 빼고는 굉장히 훌륭하시고 재미있는 분들이 많이 강의를 해주셔서 그렇게 예,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오시는 것 같습니다. 2000년에 우리가 살았던 모습을 1965년에 이정문이라는 만화가가 이 그림을 그리셨어요. 예, 앞으로 35년에 그러니까 서기 2000년이 되는 거잖아요. 서기 2000년에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어떨까라고 만화를 그렸는데 기가 막히게 1965년이면 여러분들 그 중에서 다 안 태어나셨죠. 대부분 안 태어났어요. 저는 태어나서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고무신 그때 검정 고무신 양말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 먹을 거 없어서 분단해서 1분단, 2분단 오늘 빵 대금 나눠놓고 뭐 이런 시절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름을 예측을 할 수 있었죠? 태양열주택, 전파신문, 이메일, 전기차? 아유야, 예, 소형전화기, 여러분 부장님 휴대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로봇 청소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온라인 강의까지. 온라인이 어딨어요? 컴퓨터도 없는데. 그죠? 1965년에 컴퓨터가 어딨습니까? 책 살 돈도 없는 시절인데요. 와, 그런데 35년을,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천재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예. 그런데 세상을 바꾸는 획기적인 기계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쓰는 휴대폰과 같은 뭐죠? 컴퓨터예요. 그죠? 이 컴퓨터 이거 엄청 커 보이죠, 그죠? 예. 이 여성분이 갖고 있는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모니터 이게 뚱뚱하고 크잖아요. 예, 브라운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이 컴퓨터가요 5,995불이에요. 5,900불, 6,000불입니다. 지금 돈은 얼마 정도? 600만 원이 넘잖아요, 그죠? 근데 메모리 용량이 뭐라고 써 있어요? 10기가예요, 10기가. 여러분들 지금 휴대폰 올해 나온 그 갤럭시 Z 플립 4의 메모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여기 써 있잖아요. 256기가라고. 그죠? 저는 답을 다 적어놓고 물어보고. 256기가면은요, 1기가가 1024메가바이트예요. 1024메가바이트. 제가 지금 오늘 강의 드리는 요 PPT가요, 100기가가 넘어 엄청난 용량입니다. 100메가가 넘잖아요. 10메가바이트가 700만 원이면, 야, 근데도 이걸로 달나라까지 보내지 않습니까? 컴퓨터로 계산을 해서. 대단한 세상을 바꾼 가장 저는 위대한 발명 중에 하나가 이 컴퓨터의 발명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1960년대, 70년대부터 이렇게 갑자기 오늘날 이렇게 현대화된 좋은 기술들이 나오고 IT가 발전한 건 아니죠, 그죠? 다들 여러분들 잘 아는 애플이라는 회사, 구글이라는 회사, 아마존이라는 회사, 이런 많은 미국의 벤처 기업들이 다 어디서 시작을 했어요? 차고지나 자기 집 창고에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우리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타트업을 할 때, 창업을 할 때, 난 학생들한테 취직하라고 권유하지 않아요. 회사 가서 조금 일어나 경험을 쌓지만 좋은 아이디어로 도전을 해라. 창업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보니까 60세, 70세 넘어서까지 일할 수 있는 거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그런 전문 직종 하고요. 전문 직종은 뭐 바로바로 할 수 있죠. 건강만 하시면, 그죠? 예. 그런데 플러스 더 오래 하시는 직업이 뭐예요? 자영업이잖아요. 그죠? 스타트업을 포함해서 스스로 자기 회사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을 많이 해라. 우리 학생들한테. 그러면서 정부에서 너무나 많은 지원을 지금 많이 해주니까 지금은 벤처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좋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지원했다. 이렇게 차고지에서 했다. 탓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여러분이 도전하시라. 그래서 제 학생들 중에 꽤 많은 학생들이 창업을 했고요. 예, 그래서 저한테 답을 잘 삽니다. 성공한 학생들이 많아서 감사하죠. 우리가 아까 1965년도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청계천 여기 한번 보세요. 옛날에 이렇게 살았죠. 이런 모습 여러분들 여기서 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그죠? 예, 아마. 예. 그런데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청계천 옛날에 여기 또 냄새 난다고 뭐 한번 덮었다가 MB 때 또 다 뜯어냈지 않습니까? MB가 서울시장 할 때, 그죠? 그래서 물이 다시 밝게 흐르고 시작했죠. 옛날에 시국상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쓰레기 하수물이 여기서 나왔겠습니까? 그죠? 예. 굉장히, 그러니까 현대사회에 대해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친환경 쪽으로 가면서도 이렇게 관리하는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6.25 전쟁 때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애기들 등에다가 여기 업고 왔죠. 우리는 배움에 대한 열정이 되게 많은 민족입니다. 대한민국에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배움에 관한 열정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우리 많은 어르신들이 고생을 해서 우리 여기까지 왔다. 지금도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대학 진학률이 높은 나라 아닙니까? 그죠? 대학교 진학률이요. 우리가 미국보다 높고 독일은 우리보다 훨씬 못하잖아요. 일본도 우리보다 대학 진학률이 낮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남자, 여자 대학 진학률이 제일 높은 나라. 특히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대학 진학률이 더 높고 행정고시라든가 이런 각종 고시에서 합격하는 비율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 가보시면 알겠지만 학교 선생님들 대부분이 다 여성 선생님들로 다 많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성이 사회 경제활동을 하면서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은 남녀가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사회로 바뀌고 있고 이런 배움의 열정 때문에 그런 것이다. 끊임없이 배워야 되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배움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뒤에 또 설명을 또 올리시겠지만 대학에서 정규 석사학위, 학사학위, 박사학위 따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봐요. 저는 예, 그냥 이렇게 와서 굉장히 좋은 강좌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코스를 이수하면서 거기에 맞는 마이크로 서티피케이트라고 부르는 데서는
마이크로 디그리라고 하고요. 예, 각각 공인된 기관에서 자격을 줍니다. 수료를 하면 교육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주위에서 많이 하는 직업 훈련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평생 교육기관들 많죠. 그런 쪽에 가서 예, 정부에서 그거 교육받으면 전 국민 내일 배움 카드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예, 누구나 다 카드를 가지고요. 정말 청년들은 1년에 뭐 500만 원까지 정도 예, 고용노동부에서 카드를 지원해 주니까 돈이 없어서 뭐 어디 학원 가서 공부 못한다는 소리는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요. 밖에 나가서면 우리가 참 대한민국 얼마나 좋은 나라라는 걸 느끼시잖아요.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르는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시스템이 잘 된다. 의료보험 기가 막힌 나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인민간 호주에 가신 분들, 미국에 가신 분들이 이민간 가셔서 사는 분들이 건강검진 받으러 올 때는 꼭 얄밉게 한국에 와서 건강검진 싹 받고 수술 다 하고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의료시설 잘 돼 있고 쌉니까? 그죠? 그런 분들이 그 혜택을 받는 거예요. 전 국민 의료보험을 오죽하면 미국의 오바마가 대한민국의 의료 케어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 미국은 그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냉장수를 한번 받으면 돈이고 억대로 깨진다 하지 않습니까? 보험이라는 그죠? 예, 그런 좋은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나라를 올 수 있게 한 거는 정말 배움에 대한 열정이 많았고 예, 여러분들 이거 보시 옛날에 큰만 다 여러분 압구정동 가보세요. 압구정동 지금 저렇게 좋은 것 같지만 옛날에 버려진 땅이었잖아요. 비만 오면 한강이 넘치는데 제일 먼저 넘치는 데가 압구정동. 그 압구정에 뽕밭이잖아요. 뽕밭. 잠원동의 잠자가 뽕자잖아요. 그죠? 예, 거기는 비만 오면 항상 물이 넘쳐가지고요. 질퍽거리는 버려진 땅이고 오죽하면 말죽거리라고 했겠습니다. 그죠? 거기까지. 이 강남역 일대가 강남 일대에서 가장 지대가 이렇게 낮아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 강남역 일대, 서초역 일대는 무조건 잠겨요. 옛날에는. 지금도 요번에도 사고 난 데가 강남역 일대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그걸 치수를 잘해가지고요. 이렇게 보고 제일 비싼 동네가 됐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그럴 줄 알았으면 며칠 좀 사든지 한동안 아예 사놓을 걸. 아, 그럼 지금 오늘 여기 와서 강의 안 해도 되는데, 그죠? 예. 하여튼 그런 좋은 시절이 옛날에는 어렵지만 희망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희망이 있게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여러분들 여기다가 옛날에 기억을 아셔요? 여기다가 이제 수건 이렇게 휴지를 들고 다니면서 기억을 요걸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요때 흘리면 늘상 폴을 흘리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는 항상 폴을 흘리고 다니는 게 예. 그래도 불구하고 참 엄마가 밥 먹으러 와라 놀다가 밥 먹으러 와라 밥 먹는 것도 싫어서 친구들하고 계속 놀았던 시절이 있었죠. 예, 여러분들 민둥산이 산에 나무가 없고 이걸 옛날에 저기 그 미도파백까지만 전차 다니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제가 서울 올라가서 손 붙잡고 제가 고향이 대전인데 아버지 손 붙잡고 올라가서 미아리에 사시는 우리 고모님 댁에 오면은 첫 번째 라면을 끓여주셨는데 한국에서 처음 나온 라면이었는데요. 이게 뭔지 이렇게 맛있지? 그 라면의 맛을 지금도 못 잊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라면이. 요때입니다, 요때 라면이. 연구소로 만들어진 것도 있었고요. 예, 그런데 2015년이니까 이제 지금으로부터 뭐 한 7년 전 얘기인데 이정부 선생님도 연세가 많이 드셨겠죠. 근데 또 앞으로 미래를 한 번 더 맞춰보겠다 해서 그림을 그리신 게 2050년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35년에. 여기서 이게 얼마나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앞에서 맞았다고 뒤에서 꼭 맞나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마 앞에서 맞은 확률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그래도 반 이상은 맞추시지 않을까. 여기서 보시면 이제 동물과 의사소통하는 게 저는 제일 재밌는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중도로 이런 건 뭐 당연히 드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동물과 의사소통을 한다. 아, 저는 여러분들 요새 지금 집에 가보면 남편이 와서 쳐다보지, 아버지가 와서 쳐다보지 않아요. 왜? 집에 반려고양이가 있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아요. 제가 어제 친구들하고 저녁 때 먹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고양이가 수술을 하셨습니다. 의료보험도 안 됩니다. 수술하는데 비용 얼마 들었어 그랬더니 1차 수술하는데 수술비가 400만 원 나왔고요. 병원 하루에 입원하는데 동물병원 하루 입원비 얼마인지 아세요? 50만 원. 미쳤다고. 네. 근데 2차 수술까지 했어요. 물리치료 한 번 받으려면 한 번 받을 때만 30만 원씩 내는 우물 이거 아프고 나서 회복할 때 물리치료 하니까요. 저도 다리 지난번 2년 전에 다리가 부러져갖고 이 저기 뭐지 기부스 하고 나서 물리치료 할 돈이 아까워가지고 몇 번
맡기면서 그냥 그 했는데 그래봤자 의료보험 돼봤자 물리치료 하면은 병원에 가면 10,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무슨 하루에 물리치료 강아지 데리고 가서 우리 고양이나 강아지 30만 원씩 내. 호텔보다 비싸요. 입원료가 50만 원이래요. 네, 진짜 내 친구가 저한테 거짓말 하겠어요. 그래서 장례치 했는데 돈이 좀 엄청 든대. 네, 국가가 난리 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갔으면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 친구가 집에 가서 쓸쓸하고 외롭다고 그러면서 왔어? 그러고 쳐다보도 안 돼. 강아지만 보면 그냥 달라붙어서 그냥 너무 이쁘다고 하고 그죠? 이게 그래서 제가 동물과 의사소통하는 게 정말 신비스러운 이런 기술이 나올 것 같다. 가능할까? 이거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의문점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집에 굉장히 반려견들 그래도 많이 키우시거든요.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헤어지기가 싫어가지고 어렸을 때 한번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집에서 안 키워요. 굉장히 좋아하는데 헤어지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며칠간 알았습니다. 영국의 그 경제학자인데요. 1930년대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굉장히 똑똑한 경제학자인데 케인즈라고 하는 분인데요. 케인즈는 여러분들 책도 많이 나오시는 기술이 혁신됨으로써 실업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당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건 마음에 들죠. 주당 15시간만. 예, 지금 유럽은 주당 35시간까지 내려가고 주 4일 근무까지 내려갔죠. 유럽은. 우리는 이제 물론 이제 작년까지 주당 52시간으로 이제 했죠. 그죠? 예. 우리 민족은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DNA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예. 근데 유럽은 이제 워낙 그동안 쌓여있던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오랜 동안에 민주화가 다 갖췄고 산업화 다 갖췄고 우리보다 한참 앞서서 먼저 나가면서 사회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예, 뭐 서로 그렇죠. 15시간인 미래가 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입니다. 인간이 15시간만 일하면 지겨울 거예요. 예, 하루에 남편분들 은퇴하시잖아요. 집에서 제 친구들 은퇴한 친구들 있는데요. 30이라고 집에서 자고 집사람한테 음식을 못 있겠다고 나오잖아요. 어디 가냐 모이면 어디 가요? 당구장, 바둑 이런 데로 가요. 골프 치는 분들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골프 치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너무 성공해갖고 돈 좀 모으시는 분들이 골프 치고 은퇴하면 연금 갖고 살아야고 자식들한테 다 퍼주느라고 모아놓은 돈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풍족하게 쓸 돈이 없죠. 경조사비 결혼하면 뭐 경조사비 남자 여우지기 돈 내야 되는데 5만 원, 10만 원 기본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쓸 데가 너무 많으니까 결국은 어디서 모이냐 당구장에 모여서 까지 한 년씩 먹는 거고 그 남자들 보내는 집에 있으면 사모님한테 혼나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15시간 일하는 게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1997년도 피터 드링커라고 하는 유명한 미래학자인데 이분이 30년에 대규모 대학 캠퍼스는 유물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말씀하신 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죠. 예, 왜냐하면 대학도 이제 저는 양극화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괜찮은 대학들은 계속 더 크면서 성장하면서 발전해 나갈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중소 지역에 있는 작은 지역에 있는 많은 대학들은 서서히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양면성을 가지고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인구가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제가 아까 반려동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반려동물을 하니까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의 반려동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의 트렌드는 이렇게 반려 로봇, 개, 예, 로봇 하나, 얘 움직이는 거 동영상 한번 보세요. 얘 이름이 아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말로 이제 아이보, 단짝이라는 뜻인데요. 얘가 엄청 귀여워요. 얘가 뒤에 있는 거 보면 고개도 숙이고 얼굴도 알아보고 인공지능이니까요. 쓰다듬으면 꼬리도 흔들고요. 굉장히 귀여운 녀석입니다. 아이보가. 예, 이쪽은 이제 네, 반려 고양이죠. 아우 얼마나 고양이 이뻐요. 예,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 굉장히 큰 전자박람회가 이루어지죠. 해마다 라스베가스에서 이루어지는 게 1월달에 있었는데요. 예, 몇 년 전에 라스베가스에서 가장 인기를 끈 그런 반려 로봇이 인공지능 로봇이 가려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제가 바라보는 게 인간의 감성조차 로봇이 과연 대체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로봇은 자동화를 뛰어넘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육체적인 활동을 대신해주는 것, 인간이 힘든 일을 도와주는 것,
또는 대신해 주는 것은. 근데 거기다가 지금 인공지능이 들어가면서 지적인 노동, 그런 것까지 대처를 할 것이다라고는 하지만, 로봇이 감정까지 컨트롤할 수 있을까? 내가 뜨겁다, 달다, 사랑한다, 슬프다, 이걸 같이 인간처럼 공감할 수 있을까? 있을까요? 근데 아까 동물과 소통하는, 대화하는 거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지금 과학기술 발전이 너무너무 발전하고 있어서 어쩌면 로봇이 정말 인간이 다른 동물한테 느끼는 것처럼 감정도 교류할 수 있는 이런 로봇 강아지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패턴을 분석하니까 그렇다 이런 얘기죠. 이 대표적인 게 재미있는 게 이 여성분이잖아요. 이 여성분은 사지가 마비됐습니다. 팔다리를 못 쓰시는 분이죠. 그런데 표정이 밝으세요. 왜 밝으시냐? 행복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할 수 있다. 의료기술로. 이게 뇌에서 나오는 전자기파를 이용해가지고 신호가 나는 머릿속에서 나는 저 초콜릿을 먹고 싶어. 초콜릿을 그러면은 이 로봇팔이 앞에 있거든요. 로봇팔한테 신호가 전달돼서 잡고 있는 로봇팔이 초콜릿을 입에다가 갖다 줘서 초콜릿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걸 실험해서 성공을 한 겁니다. 몇 년 전에 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더 많이 발전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인간의 뇌에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 지령들을 받아서 기계한테 전달하는 거. 기계가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인간이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능력이 진짜 무궁무진하고 무한한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인간을 뜯어보면 인간은 너무 소중하고 신이 인간을 정말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다는 걸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쯤 되나요? 1969년 7월달에 이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닐 암스트롱이 최초의 달을 밟았죠. 올해 11월에 50년 만에 다시 미국이 달 착륙선을 다시 보낸다고 지금 50년 만에.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달에보다는 요새는 어디에 제일 관심이 많냐면 화성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화성이 달보다는 훨씬 크잖아요. 거기 화성은 거죠. 행성이라고 하는 거고 달은 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주에 보는 조그마한 돌덩이일 뿐입니다. 그죠? 우리가 보는 달은 항상 같은 면만 보죠. 아시죠? 달이 되면 우리 영원히 못 봐요. 지구를 공전하는 것들 자전이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달을 보면 항상 똑같은 달의 앞면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중국이 달 착륙선을 띄웠는데 중국의 달 착륙선은 어디를 도착했습니까? 달의 뒷면을 갔습니다. 우리가 못 보는 달. 중국 사람들 과학기술은 정말 뛰어나죠. 뭐 인구가 많으니까 통한 사람 많죠. 여기는 이제 제가 요 뒤에 있는 게 사과나무입니다. 사과나무. 케임브리지 대학이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영국 대학이 좋은 대학 두 개가 있죠. 옥스포드 유명한 대학이고요. 케임브리지 대학 두 개가 세계에서 랭킹 10위 안에 들어가는 명문 대학들이죠. 옥스포드는 정치학이라든가 인문학, 사회학 이런 쪽이 강하고요. 케임브리지는 과학이 강합니다. 자연과학입니다. 그래서 케임브리지 대학의 출신 중에 대표적인 분이 한분 여러분 잘 아는 뉴턴이라고 하는 거죠. 아이작 뉴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사과는 왜 위로 안 올라가고 밑으로 떨어지지? 땅으로 왜? 떨 수도 되잖아요. 우주선 같은 거 우주 안에 있으면 둥둥둥 떠 있잖아요. 그죠? 그걸 왜 떨어지지? 당연하게 알고 있는 거를 왜 사과나무가 밑으로 사과가 떨어질까? 지구 중심에서 뭔가 끌어다니는 게 있구나. 그걸 사람이 만유인력. 어떤 물체는 물체들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달이 지구를 도는 것도 벗어나지 않고 도망을 안 가고 달이 지구를 도는 것도 왜? 달과 지구 사이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만유인력.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거 정기적으로 도는 거죠. 이걸 만유인력. 우리 지구로 말하면 중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6.81m/s 제곱.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겁니다. 힘으로 쫙 당겨버리기 때문에 사과가 떨어지는 거죠. 뉴턴은 그래서 그 사과를 보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뉴턴의 법칙을 만들어요.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과나무를 얘들은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뉴턴 때 무슨 사과나무가 있겠어요? 아니, 그죠? 상징적으로 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영국에 꼭 가시면은 참 두 군데는 꼭 방문하시면 좋아요. 영국은 뭐 너무 볼 게 많죠. 유럽은 다 뭐 볼 게 많으니까. 근데 케임브리지 대학이라든가
옥스퍼드 대학은 한 번씩 꼭 가보세요. 너무 캠퍼스가 아름답고 좋아요. 예. 그런데 이 케임브리지 대학 앞에 다 이렇게 보면 사과나무를 이 사람들은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미래 시대는 컨텐츠의 시대고 스토리의 시대. 미래의 직업도 스토리를 가진 사람, 컨텐츠를 가진 사람이 미래의 직업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 간에 뉴턴의 사과나무 하나를 가지고 스토리를 엮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저도 사진 찍었잖아요. 그죠? 가짜인 줄 알면서. 그죠? 또 오늘 여기서 올렸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믿잖아요. 진짜 사과나무인 줄 알고 가짜입니다. 그죠? 최근에 신은 걸 거예요. 그죠? 아마 뭐, 예.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이걸 보여주면서 이 사진 말고 사실 오늘 이 슬라이드를 집어넣지 않았지만 피라미드 이집트. 제가 이집트 가면 8-7번 해마다 또 내년에도 계속 가는데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라고 하는 여기 이집트 피라미드를 꼭 가보셔. 예. 너무너무 크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피라미드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예요? 서기 2000년 전에 피라미드가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서기 200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이에요. 4000년 전이에요. 근데 피라미드가 그 큰 돌을 가지고 높이 쌓았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 인류는 정말 위대하다. 이걸 어떻게 그 시대에 발전했을까?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 첫 시간에 피라미드를 크게 제가 피라미드 앞에 사진 찍은 걸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의 능력은 무한하다. 왜? 4000년 전에 여러분들의 조상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다. 과학기술. 화성도 가는 것도 나오고. 예, 바로 이렇게 요거죠. 그죠? 자랑스럽게도 올해 8월 달에 우리나라가 한국도, 대한민국도 달 탐사형 로켓 발사를 성공을 했죠. 이 로켓, 우리 대한민국이 예, 암스트롱이 1969년에 달 착륙을 했지만 자랑스럽게 대한민국이 달 탐사 로켓을 띄운 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번째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대한민국도 위대한 나라입니다. 과학기술 늦었지만 그죠? 예, 근데 예, 아쉽지만 우리가 띄운 8월달에 띄운 달 탐사 로봇은 아직도 달 궤도에 이 로봇은 달에 착륙하지 않는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달 궤도를 가까이 근접해서 돌면서 달 표면의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고 달에서 나오는 전파를 분석을 해갖고 우리한테 보내서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하는 역할만 하는 거지 착륙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8월달에 띄운 이 달 탐사 로켓이요. 지금 달 궤도에 아직도 못 갔어요. 몇 개월 됐어요? 아직도 2달 더 가야 돼요. 닐 암스트롱이 아폴로 11호로 아까 그분이 달 착륙할 때 며칠 만에 달에 가는 줄 아세요? 사흘 만에 갔어요. 지금은 몇 달 걸려요? 6달 걸려서 가요. 왜 오래 걸리지? 에너지를 아끼려고. 아까 말한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있잖아요. 우리가 달과 화성이 있고요. 네? 또 지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비행차가 딱 지구를 착륙해서 대기권을 벗어나면서 우주 공간에 가면서부터는 엔진을 꺼버려요. 엔진 필요 없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가요? 행성 간의 만유인력의 에너지를 가지고요. 확 스쳐지나가면서 돌면서 그 힘을 받는 거예요. 인력의 힘을 받아가지고 중력의 힘이 손을 밀고 당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과학기술이 몰랐지 않습니까? 그걸 컨트롤 해가면서 정확하게 달에 간다는 거죠. 4개월 동안 하는 거죠. 인간은 정말 정말 위대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함부로 쓰시면 안 되고 큰일 나고 여러분들 자식들한테도 너 왜 공부 안 하니 공부 못해 이런 걸 절대 하지 마세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요. 뛰어난 사람은 인간이 원래가요. 자기가 다만 그 발견을 못했기 때문이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못 찾았을 뿐이에요. 예. 제가 우리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정말 뛰어난 학생들 너무 많은데 그 친구가 학점이 좋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학생들한테 학점 3.0 이상만 되는 게 너무 공부 잘하는 거 하지 마라. 오히려 공부 너무 열심히 해서 사실상 떨어지는 것보다 약간 학점이 낮더라도 친구한테 밥도 잘 사고 치킨도 같이 먹고 어울리는 친구가 사회성이 좋다. 거기서 창의적인 인간이 된다. 예, 달로래야 창의적이 돼요. 그죠? 저는 그래서 아까 저기 골프 잘 치시는 분 사업 어떻게 하시냐고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은 뭐든지 다 잘해. 내가 보니까 창의적이에요. 사업도 창의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하나를 잘하는 사람들은 뭔지 모르지만 일하는 방법을 아시는 거예요. 예, 뭘 하는 공부 잘하는 공부하는 방법을 아는데 그걸 통해서 사회에서 다른 것도 잘할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근데 그것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거 몇 년 전에 나온 이제 로봇, 이 회사가 로봇 다이나믹스 이 회사가 어느 나라 소유인 줄 아시죠 이제? 예. 현대가 샀어요. 현대자동차. 이 엄청난 몇 조를 돈을 주고 이 회사를 사들였어요. 몇 년 전에. 예. 이거는 우리 기술이 된 거죠. 그죠? 예. 앞서가는. 예. 여러분들은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요거요. 요거. 지금 김포에서부터 여의도까지 이제 이런 거 타고 이제 어반 에어모바일 UAM이라고 부르죠. 어반 에어모바일 타고 이제 가는 시범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잠실에서부터 김포공항, 인천공항도 막히는 대로 타고 이제 1인용 마이카 시대가 이제 마이 에어플레인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제주도 각자 비행기 티켓팅을 할 필요 없어요. 야, 와 그러면 음성지능으로 음성 딱 인식해갖고 드론이 탁 우리 집 앞에 딱 대기하고서 그거 딱 하고 제주도 가자! 그러면 제주도 슉 하고 그냥 혼자 타고 가는 거죠. 그죠?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세상이 올 것 같습니까? 옵니다. 그죠? 오래 사셔야 됩니다. 건강하게. 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가 시작인데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아, 오늘도 결국은 실패할 것 같은데, 한 시간 반. 어쨌든 할 말씀은 다 하면서 넘어가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예. 2026년 되면 초고령 사회가 온다. 그럼 지금 2022년, 내년 2023년이죠. 남은 시간 보자. 3년.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 왔느냐. 그럼 초고령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 인구의 20% 이상. 여러분들 65세가 되면 대한민국은 좋은 게 있습니다. 지공거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다니는 어르신들을 지공거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친구들 만나면 그러죠. 아, 우리 좀 있으면 지공거사 된다. 그런데 하류 인생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옛날 지하철만 공짜로 타면서 땅 밑으로만 다니니까 하류 인생이다. 그러니까 상류 인생은 이제 좀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이제 지상의 도로로 가니까 거기는 상류 인생이 농담삼아 얘기합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 65세 되면 이제 다 지공거사가 다 되시는 거죠. 그죠? 65세. 근데 요새 지하철 타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죠. 굉장히 옛날보다 많아요. 기준 20%가 되니까요. 전 인구의 20%. 굉장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제 가고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예요. 여기 이게 보시면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우리나라 이게 초고령화 속도입니다. 고령화 속도. 한국이. 우리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딱 한 나라가 있어요. 현재. 지금 우리가 현재 2020 여기 계십니까? 두 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독일하고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가 있죠. 초고령화 사회. 독일하고 유럽 대부분이 다 초고령화 사회로 이미 가고 있고요. 우리랑 같은 속도로 초고령화를 가고 있는 나라가 아시아에서 누구죠? 싱가포르. 싱가포르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랑 같은 속도로 가고 있고요. 중국은 우리보다 10년 늦게 쫓아오고 있어요. 무섭습니다. 중국이 쫓아오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 여러분들 이 그림 보시면 인도는 인구 분포가 이렇게 돼요. 아직도 젊은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인도는. 그죠? 인도는 인구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벌써 여기까지 가 있다. 고령화까지. 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간병인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일본이 간병인이 필요한 숫자가 220만 명인데 지금 170만, 160만 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어떻게 동남아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케어를 담당해주고 있죠. 지금 간병인 전쟁이 삼국지가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 일본, 중국 사이. 일본도 지금 중국도 65세 이상이 벌써 1억 5천만 명이 넘었다는 거잖아요. 좀 있으면 우리가 10년 뒤에 20%까지 초고령화 사회로 가니까 중국에서 초고령화 되면 그 많은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조선족이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안 올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일자리가 많은데, 그죠? 네, 그럼 우리 일자리 누가 돌봐야 돼요? 그래서 간병인 도움 없이는 우리 장모님이 지난 4월에 돌아가셨는데 90세 3년간 있다가 요양병원에 간병인을 혼자 쓸 수밖에 없는 중증이었는데 한 달에 간병비만 350만 원, 400~500만 원씩 또박또박 새
형제가 나눠서 장모님 세 자매죠. 오바. 혹시 여러분, 변호사님 계신데 좀 미리 말씀드리면, 혹시 주위에 우리 어르신 중에 간병을 쓴다. 그러면 비용 나가는 거 있잖아요. 애도 쓰시면 좀 안 돼요. 이번에 상속세 이거 정리하다 보니까 내가 쓴 돈은 인정을 못 받더라고. 자식들이 쓴 돈은. 그래서 다 그렇죠. 정신 좋으실 때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보시고 그 현금을 갖고 어르신, 돌아가신 어르신의 통장에서 지출을 해야지만이 절세가 되니까 안 그러면 그냥 다 면세가 안 돼요. 상속세에서. 그거 깨달았어요. 굉장히 10만 원씩 벌게 될 것 같은데. 네. 꼭 이렇게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상속하고 양도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런 법에 관련된 세금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인공지능으로 저렇게 인공지능으로 대답하잖아요. 그죠? 내가 얘기하니까 금방 대답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기계공학과 교수인데 학생들한테 기계공학을 가르치면서 꼭 해주는 얘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기계공학만 공부하면 안 된다. 꼭 알아야 될 게 두 가지가 더 있다. 뭐냐? 첫 번째, 법을 알아라. 내가 사회에 살다 보니까 법에 관련된 지식이 없으면 맨날 기계공학 공대생들 순진해갖고 맨날 당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야 어떻게든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든 누구의 도움을 받든 받을 때도 스마트하게 받을 수 있다. 법을 모르면 무조건 당하게 돼 있거든요. 보니까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순식간에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법을 모르면 말 한마디. 두 번째가 뭐였냐? 경제관념을 키워. 여러분들 그래서 주식을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닌데 주식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달러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금값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수출입 동향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을 우리 학생 시절부터 공부를 하고 필요하면 주식도 조금씩 투자해보고 알토랑 같이 돈을 모아서 필요하면 부동산도 사보고 사고파 해봐라. 그러면 왜 어느 지역에 있는 아파트 31평이 어느 지역에 있는 아파트 31평보다 몇 배 높은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공학하는 사람이 돈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고 돈의 가치를 알아야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다. 결국 공학하는 사람들은 뭐죠? 돈을 버는 거예요. 좋은 제품 만들어서 인간의 욕망을 자극해서 물건을 사게 만드는 거잖아요. 사게 만들어서 내가 돈을 버는 거죠. 그 대신에 꼭 해주는 얘기예요. 돈을 번데 사회에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하십시오. 이게 돈 버는 거에 가장 좋은 가치입니다. 또 마무리 꼭 해줍니다. 돈을 벌면 그냥 돈의 노예가 되는 동물일 뿐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사회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너무나 대비할 시간이 없는데요. 유엔이 2019년도에 고령의 기준을 바꿔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65세에서 75세를 중고령자라고 하고요. 영어로 요올드, YOL, 영올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65세 이하는 애들이라는 뜻이죠. 있죠. 65세부터가 중고령자니까 고령자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65세, 60세 환갑, 큰일 나죠. 환갑잔치 누가 합니까? 그죠? 안 합니다. 이런 시대가 이제 왔어요. 건강하기 때문에. 유럽에 가면은 이제 요올드 세대라고 해요. 이코노미스트의 표지 모델입니다. 표지의 사진이. 여기 보세요. 나이 많으신 분들만 요올드. 지금 전 세계의 트렌드가 잘 사는 나라들,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잘 사는 나라의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 가진 사람들이 다 노인이라는 거예요. 한국도 보세요. 손자, 손녀가, 며느리가 오면은 밥값을 누가 냅니까? 부모가 내요. 아직은 돈 가진 부모들이 아직은 자산가입니다. 일본은요, 65세 이상 노인층이 쓰는 돈이 해마다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일본은 해마다 1조 엔씩 노인 지출이 늘어나요. 1조 엔이면 얼마입니까? 10조 원, 10조 원, 그렇죠? 우리나라 돈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거죠. 노인들이 그렇게 돈을 가지고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풀어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무슨 돈이 있겠어요? 집값도 비싸네, 월세 내기 받고 대출 받아서 이자 같은 거 받고 젊은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돈 쓰는 세대, 노인 세대를 우습게 하지 마라. 내가 그랬는데, 야, 니네들, 노인을 나이 먹으니까 꼰대라고 우습게 보지 마라. 노인이 없었으면 막 풍족한 거 맛있는 거 먹고 살 수 있었겠냐. 부모님한테 잘해라, 효도해. 맨날 그러죠. 내 친구는 그래서 며느리 손자 데리고 올 때마다 매주 올 때마다 100만 원씩을 준대요. 애들이 또 돈 받는 재미로 손자 데리고 꼬박꼬박 온다네. 야, 부모 자식 간에도 참 돈 가지고 하는구나. 근데 애들이 그 받는 재미로, 그죠? 손자들, 그러니까 큰 아들, 작은 아들이 경쟁적으로 매주 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애들, 어렸을 그렇게 못하는 거 큰일 났다. 이 걱정이 들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요. 이제, 어차피 나이 들면 이제 뭐 다 뺏기죠, 그죠? 손자들한테 뺏기고 다 뺏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이제 여기 한국은 베이비부모 세대라고, 일본은 단가이 세대라고 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많았던 시대가 있었죠. 그죠? 우리나라는 1955년부터 63년대생의 그 사이 한 730만 명이 돼요. 지금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지하철 타고 다니시는 분들과 타기 직전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730만 명이 지하철 공짜로 타고 다니시죠. 해보세요. 많이 나죠. 지하철 지금 적장한다고 지금도 그러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좀 앞서죠. 예, 단가이 세대라고 해서 비슷한 베이비붐 세대가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전 세계에서 인구 소멸이 가장 빠른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이다 보니까 영국의 옥스퍼드 연구소가, 대한연구소가 이제 인구 절벽이 한국에서 시작되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국가 하면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라고 이미 연구소가 발표를 했습니다. 2705년, 뭐 우리가 없을 때니까 상관없는데요. 2700년대가 되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없어질 가장 첫 번째 나라가 될 거라고 하는데 뭐 그 사이에 또 인건 늘어나겠죠. 뭐. 저출산 고령화 대책 뭐 새로워서 또 정부가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추세로 가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위험한 얘기고요. 이 신문에서 보는 것처럼 25년도에 충남 마을 350일 신문에서 많이 보셨죠. 단풍이 이렇게 빨갈수록 노인들이 많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자라서 성장했던 이런 동네가 아마 어딜까요? 그런데 여기 파란 동네들이 몇 개 있죠. 아주 점점 세종시 엄청 파랗죠. 천안은 더 파랗죠. 예. 파란 동네들은 아직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인구가 유입되는데 이쪽. 그래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국회의원분들 뵐 때 국회의원 300명인데 300명 필요해 줄여야지. 아 인구도 없는데 한 사람씩 다 있어 국회의원이. 그러잖아요. 인구 좌우 이런 데는 여러 개 합쳐가지고 국회의원 한 명만 하시고 이쪽 좀 인구 늘어나고 이러면 좀 늘려주시고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되게 싫어하죠. 지역도 없어지는 거니까. 충청도 뭐 이렇게 충청도에 없어지는 거 너무 많아요. 네. 빈집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더 앞서갔다 그랬잖아요. 일본에 빈집이 많기 때문에 일본은 뭐예요? 빈집을 놔두면 방치를 하면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야 돼요. 빈집 관리비. 아시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빈집들이 많이 지방에 가면 모르시지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작년, 재작년, 한 5년, 6년간 전국에 부동산 열풍이 일어나고, 뭐 집도 못 사고 난리 난다고 하고, 특히 서울은 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그럴 때 제가, 아우, 이거 몇 년 지나면 떨어질 텐데, 해야 되나? 이거 참 잘하셔야 될 텐데, 그랬습니다. 인구가 주는데, 근데 다만, 인구가 준다고 해서 가구 수가 그렇게 줄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1인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카바해주고 있고 1인 가구 혼자 사는 분들이 많죠. 예. 그래서 다만 이제 그걸 해주면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결국은 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지방으로 들어가면 벌써 혼자 사는 지방의 청년회장이 65세인데요. 그죠? 청년회장 어디서 청년회장이 있다. 네? 65세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보통 대부분 지방 가면 청년회장 65세입니다. 그죠? 네, 저는 거기에 끼지도 못해요. 가면은.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구 부재, 노인 분양비가 노년 분양비가 이렇게 늘어나죠. 그죠? 예. 현재는 젊은 사람들 100명이 36.2명의 노인을 부양하지만 현재는 앞으로 지나가면 청년 100명이 노인 108명을 부양해야 돼요. 그럼 1인당 한 사람보다 더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부양할 거예요? 연금으로? 아유, 큰일 나죠. 사람도 없는데 세금 내는 사람이 주는데 인구 주는 거 보세요. 생산 가능 인구, 돈 버는 인구잖아요. 쭉 줄잖아요. 떨어지는데요. 예, 우리 학생들 이거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그러잖아요. 연금을 내가 왜
내야 될까 모르겠다. 이유를. 나중에 내가 분명히 연금 못 받을 것 같다. 못 받을 것 같다. 그 걱정 맞다. 맞는데 국가가 부채 발행해서 해줄 거야. 국가를 믿어라. 그 얘기는 해주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연금이 되게 위험하고 그래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가 연금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죠? 동참을 해줘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적게 내고 많이 받고 싶는 거잖아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거. 누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자식들은 거덜나는데 어떻게 살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예, 초고령화 사회의 문제점과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일단 혼자 사는 고령자들이 증가한다. 일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모두 똑같죠. 혼자 사는 고령자들. 여러분들 지금도 주위에 어르신들 보면 다 혼자 사시려고 하지 자녀들과 같이 안 살려고 그러죠. 불편하죠. 저도 아이들은 똑같이 그렇게 살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래서 무엇이냐면 새로운 비즈니스가 뜨고 있는 거죠. 실버 산업이. 실버 산업이 엄청 뜨고 있어요. 생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실버 산업이 뜨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간병 인력이 갈수록 부족해지고요. 그래서 간병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춘 간병 로봇이 개발되고 있다. 아까 로봇이 인간의 감성까지 할 수 있는 로봇 나올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간병 로봇이 등장을 해서 그런 많은 부분들을 커버해 주지 않겠냐 하는 거고요. 이렇게 100세 가면 개인한테는 문제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을 얼마나 좋게 가는 오래 사는 삶을 가져갈 거냐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개인은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럼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같이 나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재정 지출이 너무 많아서 국가 재정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면 사회보장제도가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전 국민 사회에 확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요양병원을 많이 보내시잖아요. 요양원을 보내시잖아요. 사실은 일본에서는 이미 우리가 앞서가 있는데 에이지 인 플레이스라고 그러죠. 에이지 인 플레이스. 내가 살았던 동네, 내가 살았던 집에서 노년을 맞으면서 내가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행동받는 남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요양병원 들어가서 요양원에 가서 있으면 행복하겠어요. 그죠? 내 바로 옆에 내 아파트에 내 자식이 살고 있고 내가 친숙하게 살던 내 아파트 동네에서 여기서 살다가 불편하지만 간병 도움을 받아서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누구의 소망이고요. 그래서 이미 일본은 에이징 플레이스 테크놀로지가 이미 서비스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쪽으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가고 있죠. 그죠? 그러면 눈에 보이잖아요.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하려고 하면 어느 사람이 발달할 겁니다. 케어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유치원이 없어지고 뭘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 노치원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새로운 비즈니스가 실무산업에서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자리 뭐 별거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는 것만 쫓아가면 일자리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공적인 노화, 석세스풀 에이징을 하려고 그러면 바로 삶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삶의 질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현재 시대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하고 대처해 나가는 연습을 젊어서부터 잘 해나가야 된다. 젊어서부터 연습을 해나가야 된다. 갑자기 안 되는 거죠. 그죠? 여기 피아니스트 여러분들 루빈스타인이라고 아시죠? 그죠? 이분은 89세가 될 때까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89세예요. 피아노 연주를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올해 10월 달에 예, 그 잡지 유두화보에 이분이 91세라고 믿어지세요? 현역 최고령 91세인데 굉장히 우아하고 멋있으시죠? 아름다우시죠? 91세 이렇게 늙어요. 네, 이렇게 늙어요. 근데 제가 아는 분 중에 그 모델 업계에 계신 분이 있어요. 모델 업계에서 이렇게 모델 이렇게 걷는 거 이런 거 가르치고 칭찬하시고. 근데 요새 인기가요. 시니어 모델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시니어 모델 수강생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심지어 대구서도 올라와서 매주마다 교육받고 가시고요. 제주도에까지 매주 비행기 타고 시니어 모델의 나이가 기준이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50세부터라고 했어요. 50세는 시니어도 아니네 그랬더니
그리고 자기들은 그렇게 한대요. 예, 그래서 굉장히 지원자가 많고요. 이런 비즈니스가 늘어나고 있어요. 시니어 모델은 뭐 키가 크고 잘생기고 이런 분들이 모델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젊고 활기차게 자기가 이 모델이 되면은 맨 먼저 이 워킹 연습부터 시킨다고 그러는데, 워킹이라는 게 뭡니까? 고개 딱 세우고 그죠? 그러면 거북목 없어져. 저는 거북목이 있는데 거북목이 이렇게 없어지면 똑바로 걷는 자세로 지나가니까 하체에 힘도 생기고요. 굉장히 건강이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업계, 모델, 이런 비즈니스, 그러니까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바로 나이가 들어서도 늦게까지 자기의 취미 생활과 걸맞는 어떤 일을 하는 게 삶의 질을 가장 높이는 거다. 그 외에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찾아보고 일본식 찾아보고 독일식 찾아봤는데 행복이라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지루하지 않게 내가 적당히 일하면서, 저는 취미 생활하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찾는 거예요. 그 일하는 게 결국은 답은 일에 있더라. 예. 전 세계 역사상 최대의 업적들은 대부분이요. 예, 35%는 60대, 뭐 이렇게 23% 60. 그러니까 나이 많다고 해서 업적이 없느냐. 세계적인 위대한 작품들, 명장들은 다 60세 넘어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들 창의적인 거에서 벤처하면서 많이 하고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가 열심히 세계적인 업적을 낸다는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꾸준히 뭔가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괴테라고 하는 소설가 있잖아요. 그죠? 철학가 파우스트 80이 넘어섰었어요. 그죠? 미켈란젤로 아셨죠? 한 번씩은 다 이태리 가시잖아요. 그죠? 로마. 그죠? 미켈란젤로 젤로 선생은 로마의 성 베드로 성전을 70세에 완성했어요. 70세. 이렇게 세계적인 작품 아마 오래된 경험의 축적에 의해서 이분이 96세 어르신이네요. 얼마나 우아하세요. 손녀들하고요. 손녀들하고 춤추는 96세 생일 파티를 하시는 거예요. 나도 이러고 싶어요. 네. 96세 내 손자를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사실 수 있도록 건강을 잘 유지하고요. 예. 젊어서 그럴 때 돈을 좀 모으셔야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손자들 돈 좀 주려고 그러냐? 조금은 이렇게 모아놔야 되고요. 예. 그래서 마이들에 대해서 건강에 대한 착각, 해갖고 뭐 노인들은 비슷하다, 살을 빼면 수명이 길어진다, 나이 들면 깜빡깜빡한다, 뭐 이런 거 쭉 여기 써 있는데 교과서에 써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 윌리엄스 박사가 하신 말씀,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갖고 있는 편견은 다 틀렸다. 여러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라. 본인에 대해서 잘 생각하라. 예,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령자들이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이 보장이 된다. 그럼 언제까지 일하는 게 좋냐라는 게 좀, 언제까지 하는 게 좋냐면은 내가 지적으로 왕성하고 치매 안 걸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육체가 사지가 멀쩡해서 적어도 몇 시간 정도는 서서 일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만 유지가 되면 그런 한 계속 나는 일을 하기를 권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래갖고 우리가 정년이 보통 회사 가면 60세죠. 그죠? 저는 대학 교수니까 65세죠. 그죠? 제 친구들 벌써 정년 퇴직 올해 막 태어나고 막 퇴직하고 작년 퇴직한 친구들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도 이래요. 퇴직하고 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고 있죠. 정년하고 다시 재고용. 일본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얼마나 오랫동안 일할 수 있을까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를 수없이 많이 해왔고요. 그래서 일본의 굉장히 많은 회사들은 정년제를 없앤 경우도 많고, 정년제.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제 정년제 뭐가 필요해? 일본도 정년제가, 미국도 정년제가 없습니다. 그죠? 정년이 없는 사회예요. 예, 정년 없다. 다만, 이제 일본 같은 나라는 정년에 관련된 법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이 알아서 하라 그랬더니 기업이 정년을 자체적으로 없앤 일본의 기업도 있고, 또 어떤 기업은 정년을 자체적으로 늘려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재고용 형태로 다시 계약을 해서 이제 늘려가는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년 고용에 관련된 문제가 우리나라는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해봤는데 아직은 좀 빠르다. 1, 2년 더 돼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 청년 취업난이 좀 어려워요. 청년들 취업난이 아직은 정년이 늘어나면 노인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이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년을 무작정 늘리는 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직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된다. 1, 2년만. 그러면
그것만 지나면 청년도 늘리면서 청년들 전체 100% 고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날 아마 윤석열 정부 중단 이후부터 아마 그 시대가 올 것 같아서 어쩌면 윤석열 정부는 일자리에 관련해서는 조금 행복할 수도 있어요. 일자리 문제에서는. 그 때가 오거든요. 지금 바로 그 위험한 시기가 지금 요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청년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일은 중요합니다. 결론이에요, 제가. 우리가 은퇴 후에도 돈을 벌어야 되는 강박관념은 위험하다. 은퇴 후에는 돈을 번다는 것보다는 적당히 돈을 벌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프로젝트나 대안적인 직업들이 자원봉사,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크게 이런 거 젊어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얼마 전부터, 올해부터 이제 봉사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청년들 양성하는, 예, 주말마다 청년 젊은이들을 양성하는 그런 재단의 이사로 이제 해가지고요. 이사의 기분도 많이 내지만 매주마다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서 나도 이제 리허설을 하는 거죠. 사회봉사 은퇴하고 나면 돈 버는 것보다 이런 리허설을 하면서 사회에 기여하면서 내 젊음을 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 예,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우리가 딱딱딱 끊어가지고 청소년기에는 공부하고 중년기는 노동하고, 예, 노년기에는 여가직이나 이런 개념이 이제 없어졌다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교육과 여가와 노동이 짬뽕이 돼서 각 세대에서 어울려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교육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60 넘어서 70 넘어서 교육을 받으시면서 여가도 또 노는 하시고 뭐 이런 시대가 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60대 정년 이후에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계속 일하는 사람이 한 82%가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 취업하는 상태가 81.5%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예. 재밌는 그래프가 잘 안 보이시는데, 요 가운데 여기 일본, 여기, 예, 우리나라는 없어요. 일본 자리이기 때문에. 요 가운데가 참 재밌는 거. 스웨덴 같은 경우 여기가 되게 넓죠. 요 2번이 뭐냐면, 일 자체가 재미있다. 자신의 삶에 활력이 된다. 그래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 이유가, 일본은 대한민국 마찬가지로 수입이 필요하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일을 한다. 대한민국 심각하죠. 그런데 유럽 같은 나라들은 그렇지 않다. 일에서 매력을 찾아서 한다. 또 연금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많이 하죠. 그러니까 막 이런 통계가 나오는 거고요. 예, 우리나라 심각한 노년 빈곤이 이렇게 대한민국은 이렇게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노년들 빈곤층이 나타나는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 맞춤 서비스라고 해서 새로운 직업들이 이제 많이 나온다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고령자 주거 환경 개선 전문가 이런 직업도 있습니다. 일본에는. 예. 이거는 건축사 하면서 케어 매니저 하면서 이런 분들이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에서 여기다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를 연계해서 복지용구 상담원까지 연결을 해서 하는 종합적인 고령자 주거 환경 개인 전문가. 주위에 그런 분들 이런 업종에 계신 전문가들 계십니까? 연합을 해서 뭉쳐서 고령자를 위한 특화된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직접 연구하면 여러분들은 고령 비즈니스를 일찍 찾아가실 수 있다는 거죠. 예, 케어 매니저, 일본은 케어 매니저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또 도입될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라든가 뭐 이런 자격증만 있는데 케어 매니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복지 기관과 연결시켜서 이 사람이 현재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케어를 해주는 게 좋냐는 걸 아주 과학적으로 플랜을 짜져갖고 공급해주는 복지 전문가인데 굉장히 수준 있는 급여체계가 높아요. 급여가.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복지용구 전문 상담원 이런 거, 복지용구가 너무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 복지용구 우리나라에서 받는 건 아직도 수준이 많이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보통 유럽에서 나오는 복지용구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고 좋죠. 휠체어 같은 거 보면 유럽도 굉장히 좋죠, 그죠? 유모차만 해도 우리나라 유모차 안 쓰잖아요. 노르웨이라든가 뭐 이런 북유럽 사서 쓰잖아요. 휠체어, 아니, 어린이 유모차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종도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아파트들도 세대가 함께 사는 마을로 바뀌어 나갈 것이다. 예. 그래서 아파트를 하는데 서울시가 지금 뭐 아파트 뭐 분양한다는데 분양을 할 때 이 생각을 못하니 오세훈 시장한테 아이들 줄까 하다가 아직 못 주고 있는데
이게 저기 임대 아파트 이렇게 몇 프로 하잖아요. 아파트 저쪽 제거를 하는 거죠. 그 중에 의무적으로 몇 세 이상 고령자와 몇 세 이하 청년층하고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임대 아파트, 그럼 세대가 어울려서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린이들 애기 태어나서 애기 맞을 품 생기잖아, 어린이들. 같이 협치하니까. 그죠? 그걸 할 수 있는 복합적인 단지들, 지금 새로 만드는 대단히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은 그런 식으로 모델링해서 서울시 주택 담당하는 안 계시구나. 예. 하여튼 그거 좀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답답합니다. 그죠? 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복지연구의 종류가 이렇게 많죠. 이분들 참 얼마나 편해요. 그죠? 어떤 로봇은 화장실까지 다 안고 가서 화장실에서 용변 보고 나오는 어디 불편한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있고요. 예. 뭐 이런 분들 저는 요거 하나 후배가 갖고 있어서 요거 한번 타봤는데 재밌어요. 자명당에 쭉 그냥 몰고 다니면 재밌어요. 예. 이런 게 조심해서 벗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한 20분 정도 남아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인공지능과 로봇은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겠지만 뭐 이런 것들도 원하고 뭐 지금 여기는 이제 AR, VR 쓰면서 가정용 헬스케어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은 이렇게 헬스케어 할 때 이렇게 뭐 러닝머신 같은 거 하지만 과거를 쓰거나 화면상에서 AR, VR을 보여서 실제 앞에 화면에서 현장감 있는 걸 봐가면서 운동을 즐기지 않고 한다든가 다양한 기법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변호사님 앞에서 계신데 죄송한데 5번 로봇이 변호사님 예. 아니 여기 계신 분들 다 해당돼요. 저도 해당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그냥 편하게 들으시라고 그냥 변호사님 계시니까 그냥 변호사님 기분 안 나쁘시죠? 네.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감이 오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그죠? 네. 일자리가 이제 로봇이 나오고 인공지능이 나오기 때문에 대체가 다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어떤 분이 쓴 책을 제가 번역을 한 책이 나온 건데 글쎄요 요약만 한 건데요. 10가지 정도가 했는데 그 중에서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이건 아니고요. 모든 영역에서 인간이 일할 수 있는 영역에서 많이 대체가 되지만 인간이 고유로 일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토리가 있고 컨텐츠가 있는 분야에서 성공할 것이다.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만 설명. 로봇이 기자를 대처한다. 이건 당연해요. 지금 로봇은 인공지능이 개별 맞춤형 뉴스 서비스를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모바일 휴대폰 네이버 열어보세요. 다음 열어보세요. 여러분들 맞춤형으로 뉴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광고를 누르는 순간 그 광고가 계속 유사한 광고들이 다 같은 제품으로 뜨죠. 그죠? 뉴스도 이렇게 뜨는 거죠. 고객 맞춤형. 또 기자가 필요 없어요. 기자가 스포츠 중계하고요. 그 다음에 일기예보 같은 건 이미 로봇이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루테란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일본에 가면은 초급 같은 거 많이 드시는데 일본에 가시면 벌써 로봇이 초밥 만들어서 공부 다 하죠. 태블릿으로 좀 탁탁탁 하면은 쫙 나오잖아요. 그죠? 예, 우리나라도 뭐 로봇 김밥이라고 하는 메뉴도 있는데 사람이 하더라고요. 간판만 로봇 김밥을 로봇 김밥 만들었어요. 로봇 김밥 매장 있는 거 아시죠? 이름만 로봇 김밥이고요. 사람이 김밥 많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초밥 만드시고요. 예. 은행, 벌써 우리 은행은 많이 없어지고 있죠. 뱅킹이 없어지고, 은행도 11월, 12월 달쯤 되면 뭐 명예퇴직 엄청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로봇은 이제, 변호사는 이제 굉장히 많은 법률, 판례들 그거 찾는데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고 많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줄 때 인공지능 로봇이, 물론 이제 법정에 가서 변론하는 거는 이제 변호사님하고 판사님하고 사람들이 다 하는 거지만 그 보조적인 역할을 할 때 그 전문적인 지식을 찾는 거 하는 때는 인공지능 로봇이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주는 시대가 이제 올 것이다 하는 거고요. 의사도 마찬가지죠. 의사도 뭐 요새 그 인공지능 그 로봇을 팔을 통해서 우리 수술할 때 딱 MRI 딱 3차원으로 찍어놓고 딱 하면 의사가 그냥 버튼만 몇 개 누르면 쫙 가서 그냥 로봇 지금도 우리나라 수술하잖아요. 다빈치 수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예, 다 이제 오고 있는 거고요. 로봇이 교사를 대체한다는 거는 정말 약간 이건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해보니까 이제 교사는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교육도 많이 했지만 역시 사람은 컨택트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교사는 인성을 담당하는 부분이니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인성을 담당하는 그런 것들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은 오히려 더 증가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 로봇 교사를 대체한다고 썼어요. 제가 이거는 동의를 못한다. 네, 편지를 쓰려고 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 공장 노동자를 대체한다. 이건 뭐 벌써 왔죠. 그죠? 로봇이 연예인을 대체한다. 벌써 연예인들 아시죠? 아바타에 메타버스에서 공연하고 하는 거 지금 Z세대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죠. 이제 그 대체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막 늘어나니까 한쪽에서는 반세계 운동에 옛날에 일어났었는데 반 로봇 운동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 인간적으로 살고 싶다. 왜 로봇만 쓰려고 하냐. 이런 운동이 분명히 한쪽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죠? 예. 이런 내용들이 있고, 4차 산업혁명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전문가시잖아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죠? 4차 산업혁명 모르는 거 있어서 없으시잖아요. 4차 산업혁명은 딱 한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뭐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예? 융합해서, 그죠? 예.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대신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새로운 기술이 나온 게 그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가 그 모든 걸 이끌고 있는 그 전에 제3차 산업혁명은 뭐였어요? 인터넷 시대였잖아요. 자동화로. 인터넷이 나왔고 그 인터넷으로 모든 걸 연결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기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컨텐츠가 실어가면서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래서 지금 뭡니까? 데이터가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데이터가 기름이라고 그러고요.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 이런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새 은행에서 지금 신한은행, 무슨 은행, 여러분들 모바일 뱅킹 하시나요? 앱을 까면 마이데이터라는 말 들어보셨죠? 마이데이터. 지금은 정부가 개인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데이터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데이터는 내가 오케이만 해주면, 동의만 해주면, 내가 어느 기관하고 공유하라고 내가 오케이만 눌러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 관리도 다 해주고 내가 지금까지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 어떤 직업을 잡았는지 일자리까지도 탐색해서 알려주고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게 바로 뭐냐? 마이데이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벌써 이제 실행했죠. 마이데이터 법이 올해 3월 달에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정부도 그래서 제가 고용노동부 지금 정책으로 프로젝트를 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데이터를 완전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개방한다.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워크넷, HRnet 이런 거 아시죠? 워크넷 아시죠? 일자리 찾아가는 정부에서 하는 서비스, 워크넷 일자리 찾아가는 플랫폼입니다. 그거 데이터를 정부가 다 갖고 있었어요. 개방을 안 했죠. 왜? 보안 문제로 개인이. 근데 이제는 디지털 정부로 들어가면서 다 개방하겠다. 그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지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분이 잘생겼죠? 아인슈타인 박사. 아시죠?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박사가 물리학 박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사회 문제까지 깊이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실업률을 낮추려면 결국은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된다. 최저임금도 가져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셨고요. 이 잘생긴 신사는 헨리 포드라고 자동차, 미국 포드 자동차 회사 있잖아요. 회장님이시죠. 이분이 미국이 주 6일 월화수목금 토까지 일할 때 최초로 주 5일 근무 월화수목금까지만 일하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월급 주면서 월급을 줄이지 않았어. 왜? 마지막 날은 쉬면서 여가를 즐기라. 그 대신에 돈 모은 걸로 우리 포도자동차 사라. 포도자동차 많이 팔렸습니다. 굉장히. 네. 이렇게 해서 주 5일 근무를 최초로 시작했는데 생산성이 올라갔다는 거죠. 이틀 쉬니까 생산성이 올라갔다는 거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던 단어가 뭐죠? 워라밸이라고 하는 단어 그렇죠. 워크 앤드 라이프 밸런스. 그러니까 일과 삶의 균형 잡힌 걸 한다는 거. 워라밸이 이미 유럽에서는 30-40년 전부터 워라밸이 시작이 된 거고요. 원래 이게 나온 게 이제 뭐냐면 사람을 중심으로 보자 이런 거죠.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 공부도 해야 돼, 일도 해야 돼, 의무감이 느끼죠.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 안 하죠. 하기 싫죠. 일하라 그러면 일을 하기 싫죠. 그죠? 그런데 이제는 워라밸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일을 하긴 하지만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 행복하게 일하려고 하는 조건을 따져보다 보니까
두 가지 요소가 나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기간만큼 일하고 싶은 시간을 정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플러스 수입도 적절하면 좋겠다. 나 이런 직장 있으면 좋겠네. 네, 이게 워라벨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죠. 그죠?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원하는 시간을 정해서 적당히 수입을 있으면 좋겠다. 그게 뭐죠? 프리랜서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가 생기는데 가장 많이 생기는 게 뭐예요? 프리랜서. 다른 말로 긱 이코노미 시대라고 그러죠. 긱 이코노미. 뭐죠? 긱 이코노미가 뭐냐면 내가 어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따와요. 내가 말했다. 이거 5억짜리 프로젝트네. 3개월짜리야. 3개월 안에 계약을 해서 3개월 안에 납품을 하는데 5억이야. 3개월 동안은 밤새도록 일하는 거죠. 쉬지 않고 일하는 거죠. 우리가 팀을 이뤄서 3개월 딱 일해서 그 5억 딱 챙긴다면 어떻게 해요? 잠을 쉬고 가요. 몇을 못해요. 하와이 가서 놀잖아, 그죠? 예. 엔조이 하고 다 와서 또 나머지 또 다 와서 새로운 프로젝트 또 따가지고 또 일하고 이게 프리랜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직업은 정해진 일터에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꼭 일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는 끝났다. 완전 그렇게 간다. 이게 워라벨이 추구하는 겁니다. 워라벨이. 그러니까 또 일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하는 뭐 하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공부 못하는 학생들 일반적인 특징이 책상에 오래 앉아서 앉아있는 시간만 가방도 제일 무겁고 그렇지만 시험 보면 성적은 잘 안 나와. 스마트하게 일하는 방법이 바로 워라벨입니다. 짧은 시간에 필요한 것만 공부하는데 항상 시험만 보면 100점이야.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그죠? 스마트하게 일하는 거, 스마트하게 공부하는 거 이거를 추구해 나가는 게 바로 워라벨이고요.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의 화두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열심히 일하고 이거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있는 영화 한번 보세요. 너무 좋아요. 네. 유럽에 가면 그래서 워라벨 각 기업체가 이런 게 인증을 해서 붙여주고 막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유엔이라든가 이런 행복 지수를 아까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행복 지수라고 하는 걸 표현을 하죠. 그죠? 유엔에서 평가를 하는데 항상 1, 2, 3등인 나라가 어디에 있죠?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죠. 북유럽이라고 한번 가보세요. 난 못 살겠어요. 핀란드 여름 같거든요. 겨울에는 항상 백야야. 밤에 깜깜한데 카튼을 안 쓰면 밝아서 잠을 못 자요. 그쪽이니까 올라가고 있는 동네죠. 그죠? 예. 산타클로스 있는 동네. 예. 영하 30, 40도까지 떨어져 2월달에 어디 춥습니다. 엄청 추워요. 예. 근데 도시가 너무 깨끗해요. 예. 그런데 6시간 되면 불이가 꺼지네. 노래방 갈 데도 없어. 꿀집 가서 맥주 먹을 데도 없어. 재미없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못 살아요. 예. 가정적인 사람들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약 하는 사람하고요. 알코올릭이 많아요. 이러다가. 의외로. 행복지수가 근데 높아. 유엔에서 평가하는 1, 2, 3등이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이야. 예. 그런데 행복지수를 이제 평가하는 기준이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사실은. 예. 11개 영역에 24개 지표가 쭉 이렇게, 여기 교육, 주거 환경, 의료 환경, 공기의 질,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떨어지는 게 뭐예요? 행복감.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전 세계 1등인 거 아시죠? 예. 건강에 대한 거, 일에 대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대기 오염, 우리 쪽이 많죠. 미세먼지 항상 많이 오죠. 이런 것들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많다. 그럼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되게 안 좋은 나라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 빨간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여기 이런 나라들, 북유럽 여기 7.7에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 행복지수가 높죠. 이 빨간 나라의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나라들이고요. 우리나라도 5.9 정도면 뭐 괜찮아요. 여기 하얗게 있는 요 나라 북한이죠. 세계에서 행복지수 1등이라고 주장하는 나라가 딱 하나 있어요. 자기는 2등이 중국이래요. 예. 근데 여기 하얗죠. 평가가 안 되는 나라예요. 일본하고 우리가 똑같아요. 행복지수 5.9. 예. 캐나다 같은 나라 7.3. 미국은 6.9. 예. 프랑스 6.6.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데가 다 7.7. 거의 8점대가 가깝죠. 그죠? 예. 근데 저는 이게 행복은 과연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건가요? 주관적이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이 행복 지수를 숫자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예, 별로 동의하지 않고 이걸 그냥 참고만 한다. 예.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나온 자료인데 돈이 많으면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 많으면 행복합니까? 돈이 필요를 한데 어느 정도까지만 있으면 그걸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돈의 효용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돈이 더 많아도 필요 없다는 거죠. 대충 따져보니까 한 100억에서 150억 정도 현금 가지고 있으면서 강남에 아파트 한 채, 그 정도만 있으면 뭐, 예,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손잡으로 용돈도 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근데 그 이상 뭐 1000억, 2000억 가지고 뭐예요, 그죠? 40대 재산 갖고 싸움만 하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행복을 결정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면은요, 이 선이 있잖아요. 이 선에 여기 몰려있죠. 이 선에 여기 몰려있죠. 빨간색. 이거는 자기가 가난하지만 행복, 여기는 이 선 위에 있잖아요. 자기는 가난하지만 그 이상으로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라. 어디에? 쿠바, 대표적으로 라틴 아메리카, 남미들. 그렇죠. 그죠? 그런 나라들은 행복감을 더 느끼고요. 이게 중동 국가들은 돈이 많지만 자기들이 그 돈 많은 거에 비해서 행복감은 못 느낀다는 그래프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사회 문제하고 뭐 노동 생산성, 뭐 기술 문제 이런 건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바로를 넘어가요. 요 그래프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요 그래프가 뭐냐면 아까 4차 산업혁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의 융합이라고 했죠. 인공지능 그래프예요. 발전 속도를. 맨 처음에 시작한 거는 컴퓨터부터 시작했죠. 아날로그 컴퓨터. 지금은 디지털이지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급하게 올라가는데 이게 사람의 뇌의 그림이고 이게 쥐의 그림이죠. 쥐의 지능 기술을 이미 뛰어넘었죠. 인공지능.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의 뇌를 뛰어넘는 한 사람. 2023년 내년이네요. 이거는 제가 예측한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 학자가 그린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의 뇌의 지능의 수준에 도달하는 게 벌써 2000년 알파고가 벌써 다 이겼지 않습니까? 그죠? 게임 알파고 바둑처럼 생긴 것처럼 모든 걸 다 이기는 거죠. 그죠? 네. 여기에 이제 2045년이라고 하는 빅뱅이라는 거죠. 싱글레리티라고 하는데 2045년이 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지능 기술을 다 합치는 더 뛰어난 인공지능이 나타날 것이다. 네. 나타날 줄 압니다. 네. 저는 알파고가 이세돌하고 할 때도 저는 알파고가 이길 거라고 저는 예측을 했거든요. 네. 공학을 했기 때문에. 네. 이세돌 대단하죠. 그래서 한 번 이겼어요. 몰랐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 가지 과학기술에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뭐 그냥, 안젤리나 졸리는 소개 안 할 수 없죠. 그 안젤리나 졸리 굉장히 유명한 영화 배우 아시죠? 제가 왜 이분을 소개하냐면, 이분이 신문에 났어요. 유방을 절제했습니다. 인공지능 의사 왓슨이 조언을 했잖아요. 당신 보니까 말이야. 옛날에부터 당신 집안에 내력하고 당신의 건강 같은 보니까 유방암 걸릴 것 같아. 그랬더니 유방암을 미리 절제했습니다. 나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봐요. 제가 내 주위에 보니까 엄마가 유방암에 걸렸을 때 딸이 유방암 걸리면 얘기를 없더라고. 유방암 특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유방암은 할 수만 있으면 전력 있으면 잘라내는 게 인공지능이 이런 권유를 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삼성의료원 같은 데 오진이 되게 많은 거 아세요? 그런데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으면 이게 협진을 하잖아요. 오진율이 되게 많이 줄어들 거다. 뭐 이런 메타버스는 설명 안 할게요. 넘어갈게요. 그냥 뭐 젊은 사람들 요새 트렌드고요. 저는 주로 이제 사람이 주로만 설명드릴 거예요. 이 여성 이름이 아멜리아입니다. 아멜리아. 되게 아름다운 백인 여성이잖아요. 그죠? 네. 2014년에 태어났어요. 뉴욕에서. 이분이 인공지능이에요. 인조인간이죠. 월급은 220만 원에 12가지 업무를 365일 24시간 근무하겠습니다. 광고를 냈더니 엄청나게 많은 데서 이 사람은 쓰겠다고 채용하겠다고 그러는 거죠. 이런 화이트 직종에서도 꼭 여러분 인공지능 로봇이 있고 인간의 육체를 놓은 블루칼라 직종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화이트
칼라 직종에도 이미 더 빨리 오고 있다. 아까 변호사 일자리 뭐 대치된다 이런 말씀 드린 게 그냥 빈말이 아닌 거죠. 그죠? 지능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그래서 우리 인간은 현명하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거에만 골똘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빅브라더라고 하는데 이게 뭐죠 이게?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전역에 CCTV가 다 깔려 있어갖고 각각 한 사람한테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네가 어느 날 어디 갔다 왔다 어디 갔다 왔다 어디 갔다 하면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어느 정도 딱 되면 벌점을 매겨가지고요. 국경 안에 못 들어와 이런 감시 시스템이죠. 무섭죠. 이게 빅브라더 동물농장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 4차 산업이 발전할수록 꼭 좋은 건 아니다. 개인의 자유와 정보가 어쩌면 독재가 되면서 무너질 수도 있고 보장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1분이 지났는데요. 이걸로 끝을 내겠습니다. 미래 10대 일자리 분야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계시면 2030년 이후에 가장 우주 탐험 분야하고요, 유전공학 분야가 굉장히 유망한 일자리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아까 달나라 보냈다고 했잖아요. 우주 탐험 분야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고령화가 되면서 의료, 요양에 관련된 직업들. 네. 그 다음에 빅데이터 시대니까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엔지니어. 미국의 대학교에서요, 데이터 사이언스, 컴퓨터 사이언스 이쪽 졸업한 대학 졸업생은요, 대학만 졸업해도 연봉이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게 값이에요. 내 아는 분 자제들이 미국에서 대학을 보면 컴퓨터 사이언스거든요. 데이터 구글에 입사했거든요. 연봉이 3억이거든요. 대학 졸업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부르는 게 값이에요. 네, 이런 것들, 네, 그 디지털에 관련된 거, 로봇 유지, 뭐 이렇게 표기해놨고요. 정신적 상담까지 미래 10대 별자리 분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서 꼭 기억할 거는 뭐냐면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로봇과 과학기술이 발전한다고 하여도 인간에 대한 감성, 인간에 대한 컨텐츠, 스토리 이런 것들을 꼭 가지고 계시면 기계한테 안 밀립니다. 기계와 함께 사는 삶을 어떻게 바꿔갈 건가를 하시고요. 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려면 일을 하셔야 되고요.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 공부, 스터디, 학습, 그죠? 평생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주소 없이